자,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감정평가 방식 중에서 수익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 환원법이라고 쓰고요. 임대료를 구하는 것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써요. 자, 그 중에서도 시험은 수익 환원법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런데 수익 환원법은 학개론 내용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한데 학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서 우리가 접근하자고요. 자, 수익 환원법이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입니다. 수익을 환원해서 이제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은 당연히 어때요? 수익이 많이 나오면 가격도 높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수익을 반영해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수익하는 법인데요. 그럼 수익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요. 투자론에서 배웠죠. 투자론에서 우리 1년치 수익 배운 거 기억나시죠? 가유, 순, 전, 후 이러면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미래에 발생할 수익 중에서 1년치 수익을 가져왔었네요. 가유, 순, 전, 후 혹시 기억납니까? 예, 이런 말들이 이제 반가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 조소득, 유효 조소득 이렇게 순 영업소득,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가 있었죠. 자, 이때 세전과 세후는 누구 수익이었죠? 그래요. 지분 투자자 수익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것들이 다 수익입니다. 그것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한다 그랬을 때 이 조소득의 몇 배쯤 되어야 가격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있겠네요. 몇 배, 이게 뭐죠? 승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646쪽 맨 밑에 보면 그 조소득의 몇 배쯤 되어야 부동산 가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조소득 승수법, 조가 다른 말로 총이죠. 그래서 총소득 승수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순영업소득이 순수익입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순수익인데요. 이 순수익을 반영해서 역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 소득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통적 소득접근법과 자녀환원법이 있는데요. 자, 이 방법들은 1년치 순수익을 반영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전연금수지가 있죠? 그럼 이 세전연금수지를 반영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저당지분환원법이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세후연금수지를 반영해서 역시 어때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제 노란색 선을 기준해서 이 전통적 소득접근법과 자녀환원법은요. 1년치 대표 수익을 반영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 책에서 이제 직접 환원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645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직접 환원법. 한 해의 수익을 반영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세전연금수지와 세후연금수지를 반영해서 가액을 구하는 것은 한 해의 수익이 아니라 여러 기간 동안의 수익을 반영해서 가액을 구합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수익환원법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전통적 소득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 전통적 소득접근법이다 그랬을 때 수익을 반영해서 가격을 구하는데요. 1년치 순수익을 가져온다는 거죠. 미래에 발생할 1년치 순수익을 가져옵니다. 자, 순수익을 반영해서 뭘 구하겠다는 거죠? 가격을 구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겠다. 자, 수익을 반영해서 나온 가격이 무슨 가격이겠어요? 수익 가격이 되겠죠. 감정평가에서는 가격, 다른 말로 가액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수익 가격인데요. 자, 수익이 많이 나오면 가격도 높다는 생각인 거죠. 자, 그때
수익을 가격으로 만들어 주려면 순수익이 생각해 보세요. 2억이다 그랬을 때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랍니다. 그러면요. 2억이 어떻게 이퀄 10억이 돼요? 예, 그랬을 때 2억 곱하기 5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나누기 뭐 하면 돼요? 5분의 1 역수니까 나누기 5분의 1이니까 0.2 이렇게 5분의 1로 나눠주면 역시 10억이 돼요. 자, 이때 0.2를 뭐라고 쓰느냐 하면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시켜주는 이율이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환원이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통적 소득적법 보면 이 순수익이 토지하고 건물 전체에서 나온 순수익이다. 따라서 이 순수익과 환원이율은 항상 대응이기 때문에요. 이 환원이율도 무슨 환원이율이냐면 종합환원이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종합환원이율이란 뜻은 토지 환원이율과 건물 환원이율을 가중 평균한 종합한 환원이율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환원법은요. 자, 부동산의 가격은 토지 가격하고 건물 가격으로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토지 가격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기 토지에서도 순수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토지 순수익을 이렇게 이 둘은 항상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토지의 환원이율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무슨 가격이 나와요? 토지 수익 가지고는 토지 가격 구하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토지 순수익 말고 또 무슨 순수익도 있어요? 건물 순수익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순수익을 뭐로 나눠주면 건물의 순수익을 건물의 환원이율로 나눠주면 동일한 내용이겠죠? 무슨 가격이 나오겠어요? 건물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 가격하고 건물 가격을 더하면 무슨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통적 소득접근법은 토지 건물 전체 수익을 토지 건물의 종합한 환원율로 나누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고, 이 자녀환원법은 토지하고 건물을 어때요? 따로따로 토지 수익을 구해서 토지 환원율로 나눠서 토지 가격 구하고 거기다 건물 가격 더하면 부동산 가격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둘 다 공통점은 1년치 한 해의 수익을 반영해서 가격 구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저당 지분환원법이라든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요 위에 있는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토지 가격하고 무슨 가격으로 돼 있어요? 건물 가격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론에서 이런 거 배웠죠. 자, 이 돈 모아서 부동산 삽니다. 자, 부동산 산다. 그럼 이 부동산은 여기 총 투자액하고 같잖아요. 근데 총 투자액은 뭐로 돼 있어요? 내 돈하고 남의 돈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도 결국 내 돈의 가치, 지분 가치와 은행에서 빌린 저당 가치로 돼 있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이 뭐로 돼 있으니까 지분과 저당으로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론 할 때 배웠죠? 이거 합해가지고 총투자액 만들었잖아요. 그럼 총투자액이 곧 부동산 가치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가치하고 지분 가치와 저당 가치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배웠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면 투자론에서 전형적인 투자자들은 평생 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부동산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나중에 뭐 한다? 처분한다 이런 논리를 전개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5년 운영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 수익이 생기겠죠? 그 지분 투자자 입장의 수익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세전연금수지나 세후연금수 이런 거잖아요. 그럼 5년 운영하는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가 생기죠? 세전연금수지나 세후연금수지가 생기겠죠? 자, 그래요. 그리고 5년 후에 팔면 또 뭐가 생겨요? 지분 투자자에게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 수익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가치가 뭐라고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가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연금이 있으면 연금 받을 걸 현재 한꺼번에 주세요. 그러면 그게 연금의 무슨 가치였어요?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하듯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돈들이 장래 기대되는 편익들이랍니다. 그럼 이 편익을 뭐로 고치죠? 현재 가치로 고쳐야 되겠죠? 고치는 걸 뭐라 불러요? 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할인할 줄 압니까? 알잖아요. 1년 후의 돈은 1승으로, 2년 후의 돈은요. 2승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할인이죠? 그럼 5년 후의 돈은요. 1 플러스 Y의 몇 승으로? 5승으로. 처분했을 때는 5년 후에 파는 거니까 5승으로. 이렇게 할인해 주면 이게 뭐죠? 이런 돈들이 다 현재 가치로 고쳐져서 이만큼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지분 가치가. 그래서 가치는 뭐다?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현재 가치입니다. 물론 얘가 지분 수익이니까 밑에 대응하는 율은 지분 수익률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당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당 가치도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뭐였어요? 부채 서비스액에서 5년 동안 들어왔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상한 저당 잔금이라고 하는 돈이 있었죠? 그걸 할인하면 역시 저당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때 세전 현금 수지가 여기 동그라미에 올라오면 이것을 저당 지분환원법이라고 쓰는 것이고, 이 동그라미에 뭐가 올라오면 세후 현금 수지가 올라오면 그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세후 연금 수지가 들어오고 여기가 세후 지분 복귀액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 돈은 이 들어오면 그것을 할인 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위에 있는 이 방식하고 밑에 있는 이 방식을 다 포괄해서 수익환원법이 되는 겁니다. 그 수익환원법의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개념을 봅니다. 수익환원법은 643페이지에 의에 보면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뭐죠? 이걸 말합니다. 장래, 미래에 발생할 수익 중에서 1년치 수익입니다. 기대될,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여기에 보면 요런 돈들이 다 미래의 현금 흐름이죠.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맞아 요렇게 환원하거나 요렇게 나눠주는 게 할인이니까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 1년치 순수익을 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가치는 토지 건물 전체 순수익을 반영해서 부동산 가치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부동산 가치를 구할 때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 더해서 부동산 가치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토지 가치는요. 토지 수익을 토지 환원율로 나누고 건물 가치는요. 건물 수익을 건물 환원율로 나눠서 건물 가치 구해서 부동산 가치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 건물 가치가 아니고 뭐다? 지분 가치와 저당 가치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분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가치라고 하는 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니까 이렇게 지분 투자자 입장에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구합니다. 그걸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고치면 그게 지분 가치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분 투자자에 기대되는 수익이 세전연금수지라면 여기 이 동그라미를 세전연금수지로 쓰면 그걸 저당 지분환원법이라고 쓰는 거고 이 동그라미가 세후연금수지라면 그것을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포괄해서 이제 넓은 의미의 수익환원법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됐죠? 그러면 이때 시험에서는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시험은 일단 요 정도 알고 있냐 하는 걸 첫 번째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다면 여기 순수익과 환원 이율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1년치 대표 수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익 중에서 1년치 대표 수익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작년도 순수익을 그대로 갖다 썼다? 그러면 안 돼요. 미래를 예측해서 수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래 발생할 순수익인데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요 1년치 순수익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부동산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부동산에 투자 10억이라는 돈을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서 수익이 생기니까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치 대표 수익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나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된다.
지금 10억이란 돈을 들였으니까 투자한 돈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산 부동산이 건물이라면요. 건물이라면 감가가 생기잖아요. 감가되어서 나중에 투자한 원금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그땐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당연히 뭐도 있어야 투자를 합니까? 적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회수될 수 있는 돈도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년치 대표 수익으로서 자본 수익분과 뭐가 있어야 자본 회수분 이런 것이 있어야 투자가 된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본 수익분이다 그랬을 때 여기 10억이라는 돈에 대한 대가로서 1억만큼의 수익은 있어야 오케이 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억만 있으면 해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인데 10년 후에는 철거해야 된다. 낡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한 돈 10억이 날아간다. 그럼 여러분 투자 안 할 거죠? 그러면요. 당연히 투자된 원금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수될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억. 그래서 얼마의 수익은 나와야 2억의 수익은 나와야 투자한다. 그 2억에는 투자된 돈에 대한 대가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요렇게 1억씩 어때요? 10년 동안 쌓아두면 10년 후에 이 건물을 뭐 하더라도 철거하더라도 뭐 할 수 있죠? 투자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러면 오케이 하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수익에는 자본 수익분과 자본 회수분이 반영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이 수익에 대응하는 율이니까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인데 어떤 수익률이냐면 오케이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수익률입니다. 이 정도 수익률은 돼야 오케이 하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럼 이 수익률 20%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당연히 요 20%는 자 보시면 대응이라 그랬어요. 요 돈은 항상 대응이라 그랬죠? 그럼 요 1억은 뭐냐 하면 투자된 돈 10억에 대해서 10%만큼 즉 0.1이죠. 10%는 10억의 10%가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10%는 곧 뭐가 되느냐 하면 자본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투자된 돈에 대한 대가로서 10%는 되어야 오케이 하고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자, 플러스 그것 외에도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여기 20%니까 10%가 하나 더 있네요. 요 10%는 0.1인데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투자된 요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매년 10년 후에 제가 철거라 그랬죠? 10년 후에 철거라는 건요. 10년 후에 10억이 날아가잖아요. 매년 10%씩 뭐가 일어난다? 감가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가 일어나니까 감가되는 것을 뭐 할 수 있을 만큼 상각시킬 수 있을 만큼인 1억씩이 있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10억에 10%인 1억 이것이 있어야 오케이 하고 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본 회수율이라고 씁니다. 자, 자본 회수율의 다른 말이 뭐냐 하면 매년 10%씩 감가된다고 봐서 감가되는 것을 상각시키고자 하는 율이다. 감가상각률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본 수익률은 다르게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투자한 돈에 대한 대가니까 이자율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래 발생할 수익을 환원해서 현재 가격과 하는 거니까 이것을 미래 또는 현재를 고치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환원이율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환원이율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 환원율이 무슨 말인가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650쪽에 보시면 자, 환원이율은 650쪽에 그 나와 있죠. 자, 환원이율은 대상 부동산이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적인 연간 순수익과 자, 그 부동산의 가격의 비율이다. 이거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리 바꾸면 이게 환원이율 되겠죠? 가격의 비율이다. 자, 그래서 이제 환원이율은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수익률인데 어떤 수익률이죠? 대상 물건의 전 내용연수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장기적 활동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다. 왜 그렇죠? 가격을 구할 때는요. 당연히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해서 가격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장기적 활동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환원이율은 원본 가격에 대한, 요거 여기 자리 바꾸면 가격에 대한 순수익이 되겠죠? 순수익의 비율로 대상 부동산의 수익률이니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수익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본 회수율과 뭐로 돼 있다? 자본 수익률로 돼 있다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651쪽에 환원이율은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누면 되고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합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환원이율은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다. 자 하는 표현 다른 말로 자본 회수율 다른 말이 감가상각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요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가격이 나오고 환원이율하고 여기 가격하고 자리 바꾸면 이제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이 되는 거다. 예, 그런 정도 내용은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652쪽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 환원율이 있고 여기에 건물 환원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개별 환원율이라 그래요. 개별 환원율.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랬을 때 다르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다르죠? 토지 보세요. 토지는 10년이 지나도 감가되어서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에 10억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토지에 10억을 투자하면요. 매년 거기서 토지에 대한 투자 10억에 대한 대가로서 자본 수익률인 10%씩 1억씩만 나와도 오케이 하고 투자가 됩니다. 왜? 10년이 지나도 토지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건물은요. 감가가 된다 그랬죠? 10년이 지나서 만약 감가되어서 없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똑같이 10억 주고 건물을 샀는데 매년 1억씩만 나오면 오케이 하고 투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건물은 1억씩 받더라도 10년 후에 감가되어서 투자한 돈 10억이 날아가 버리면 당연히 투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 회수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는 뭐가 필요 없죠? 자본 회수율이 필요 없습니다. 토지의 환원이율이 곧 뭐가 되느냐 하면 자본 수익률이면 됩니다. 토지는. 요것만 있어도 오케이 하고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지니까. 감가가 안 되니까. 그런데 건물의 환원이율은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되고 자본 수익률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자본 회수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때 토지 환원이율과 건물 환원이율을 평균값 낼 수 있죠? 예, 가중 평균한 값이 여기 나오는 종합 환원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하는 게 65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뭘 물어볼 수 있냐면 652쪽 맨 밑에 환원이율 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이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이율 결정 방법. 자, 환원이율을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그 환원이율 산정 방법과 관련해서 보니까 환원이율 어떻게 구합니까?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조 2L부 이렇게. 시조가 2L부니까 2L부가 10이죠? 예. 그래서 12시조 이야기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네요. 12시조 이야기다. 왜 시조 2L부니까. 자, 그 시가 시장 추출법입니다. 자, 시장에서 나가보세요. 아까 순수익을 뭐로 나누면 환원 이율로 나누면 부동산의 수익 가격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리 바꾸면 되죠.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환원 이율은 부동산의 가격분의 뭐가 되는 거죠? 가격분의 순수익이 됩니다. 이게 곧 환원이율이죠. 그러면 시장에 나가보시면 거래된 사례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A 부동산 가격 10억에 거래되었대요. 아, 그래요? 그럼 A 부동산 순수익 얼마 나오는데요? 1억 나오는데요? 그러면 10억분의 1억이니까 환원율 0.1 이렇게 나오겠네요. B 부동산은요? B 부동산은 보니까 가격이 10억이래요. 근데 순수익이 1억 2천이래요. 그럼 이 경우는 환원율 얼마죠? 0.12네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환원율을 추출해서 평균값 내면
그게 환원율이다. 이게 여기 나오는 시장 추출법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시장에서 환원율을 추출한다. 그게 시장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3쪽 조성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조성법 다른 말로 요소구성법인데요. 제가 환원율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뭐가 환원율이라고 그랬죠? 환원율은 환원율은 자, 오케이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게 한 필수적인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자, 이 필수적인 수익률로 뭘 쓰면 됩니까? 그랬을 때 투자론에서 배웠던 요구 수익률을 쓰겠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을 쓰면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만큼 나와야 오케이하고 투자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이죠. 무위험률이 순수 이율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뭘 더해주세요? 위험 할증률 더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뭐도 커지는 거예요.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게 되고 그게 환원율이니까 환원율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위험할수록 환원율이 어떻다? 커지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할수록 환원율이 커진다는 말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환원율이 커진다는 것은요. 환원율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낮게 되는 거예요. 분모가 커지면.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위험한 투자 대상은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안전한 투자 대상은요. 가격이 높게 평가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 환원이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위험이 커질수록 이것은 환원율에 뭐로 작용한다? 플러스로 작용하는 겁니다. 즉 위험할수록 오케이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안전하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다는 건 위험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전해지면요. 이건 환원율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겁니다. 안전하면 마이너스다 하는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위험이 적어져서 안전해질수록 환원율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위험할수록 환원율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위험 할증률 계산할 때 평가사에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투자결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투자결합법은 우리 조금 전에 배웠는데요. 투자가 토지하고 건물로 돼 있다. 이게 물리적인 투자결합법입니다. 토지, 건물은 눈에 보이죠. 그러면 환원율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토지 환원율이 있고 무슨 환원율이 있다고요? 건물 환원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을 무슨 평균하면? 가중 평균하면 종합 환원율이다.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자, 그런데 투자가 조금 전에 지분과 저당으로 돼 있다 하는 것도 있었죠. 그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이 있듯이 지분 환원율이 있고 무슨 환원율이 있겠어요? 저당 환원율이 있다는 거 여기는 금융적이니까 이거에 무슨 평균을 내면 가중 평균하면 종합 환원율이 나온다. 이런 것을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개량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개량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여기 있는 에루드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루드법인데요. 이 에루드법의 다른 말이 뭐냐 하면 저당 지분하는 법입니다. 그 말은 우리 저당 지분하는 법 어디서 들었죠? 예, 여기서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저당 지분하는 법. 에루드는 환원 대상 소득으로 뭘 썼느냐 하면 세전 현금 수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환원 대상 소득 세전 현금 수지 쓰죠? 그럼 세전 현금 수지와 관련해서 순영업 소득에서 뭘 뺍니까? 우리 앞에 배웠죠? 부채 서비스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빼야 여기 있는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에루드는 5년 아까 운영하다가 처분한다 그랬어요. 그럼 5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뭘 갚았어요? 원금을 갚았잖아요. 자, 원금을 갚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여기에 처음에는 저당 지분하는 법에서 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뭐로 돼 있다고요? 투자가 저당과 뭐로 돼 있었어요? 지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요렇게 돼 있었다고요. 근데 에루드가 5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원금을 계속 갚았다고요. 원금을 계속 갚으면 여기
저당이 작아지고 뭐가 늘어나요? 지분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에루드는 지분 형성분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에루드는 이런 지분 형성분이 있으면 에루드는 누구 입장에서 환원율 구했냐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이 사람 환원율 구합니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 구하는데 이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원금을 계속 갚으면 저당은 줄어들고 뭐가 늘어난다? 지분이 늘어난다. 그걸 지분 형성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루더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형성분이 있으면 안전해졌어요? 위험해졌어요? 안전해졌죠? 안전해지면 환원율에 뭐로 작용한다고요?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다.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또 에루더는 가지고 있다가 5년 후에 뭡니까? 처분합니다. 처분을 하면 팔았을 때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죠. 자, 내가 샀을 때 하고 비교해서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와, 내가 10억에 샀는데 파니까 20억이야. 와, 신나요? 아니면 열받아요? 지분 투자 입장에서 신나겠죠? 안전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환원율에 뭐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내가 샀는데 10억에 샀는데 파니까 5억밖에 안 돼요. 원금 5억이 날라갔어요. 열받죠? 그 뭐죠? 위험해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렇게. 그래서 가치 변동분을 고려하는데 여기에서 가치가 올라가면 안전해지니까 마이너스, 위험해지면 플러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원율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걸 고려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루드란 학자예요. 그래서 이 에루드는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했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루드는 지금 환원 대상 소득이 세전연금수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세전연금수지 밑에 소득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득세는 고려했다 못했다? 못했다 하는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루드법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말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 구하니까 누가 열받았어요? 저당 투자자가 열받는 거죠. 돈 낸 사람은 나도 있다 이러면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 하나 구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나온 게 부채감당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감당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환원을 구했다고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을 구했는데요. 이 부채감당법은 환원을 어떻게 구했는데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구했답니다. 환원이율은요. 저부대하고 구했대요. 저부대 이러면서 구했대요. 뭔 소리예요? 저가 저당 상수고요. 부가 부채감당법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부채감당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채감당률이래요. 우리 부채감당률 혹시 기억납니까? 투자를 할 때 인생은 자식 순이 아니고 누구 순이다? 부부 순이다. 그러면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정업소득 막 이렇게 배웠죠. 대가 대부 비율이래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누가 금융기관에서 저당 투자자인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줄까 말까 할 때 고려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 입장에서 환원을 구한 거다?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을 구한 거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환원율 산정하는 방법은 시조 12가 있어요. 12시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맨 끝에 있는 부채감당법은 저부대하고 환원율을 구했다. 그래서 저부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원율 산정하는 방법까지 배웠죠. 그 내용이 이제 부채감당법 656쪽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58쪽에 가면 하나만 더 설명하면 환원율 산정할 때 조금 전에 토지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는 뭐가 필요 없죠? 자본 회수율이 필요가 없다 하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처럼 수익이 영속하는 물건에 적용되는 게 직접법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법 보시면 맨 밑에 박스에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는데요. 이때 환원이율에 뭘 고려하지 않는다? 자본회수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원이율이 곧 뭐가 되는 거? 자본 수익률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직접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직선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659쪽 맨 위에 직선법은 어디 쓴다고 돼 있어요? 건물이나 구축물, 공작물, 기계장치 같이 감가가 생기는 것에 쓰는 겁니다. 내용연수가 요한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감가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본회수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건물 같은 데는 자본 수익률에다 뭐도 더해야 된다고요? 자본회수율도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본회수율을 얼마를 구할 건데 하고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아까 설명했네요. 건물이 10년 후에 철거다 그러면 몇 분의 몇씩? 10분의 1씩 매년 감가 상각 해놔야 된다. 자본회수 해놔야 되는 거. 왜 10분의 1씩 10번 모아놓으면 딱 1이 되잖아요. 원본 가치가. 이해되셨죠? 50년 후에 철거면요. 50분의 1씩 이렇게 자본회수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잔존 내용연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직선법에 보시면 감가상각률이 자본회수율인데요. 뭐분의 뭐를 쓴다고요? 잔존 내용연수분의 1을 쓴다 하는 게 그 박스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요 10분의 1이라는 말은 10분의 1씩 딱 모아놓으면 나중에 원금 1이 된다 이런 논리죠. 10년 후에. 그럼 요 10분의 1을 재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직선법이다. 우린 너무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 직접법과 직선법 정도는 어때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환원법에서는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요런 내용 정도까지는 좀 정리를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년 가겠습니다.